이제가 끝이 없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오늘도 함께 교통사랑연구소. 영화를 통해 삶을 다시 보는 시간 리플레이. 1부에서는 영화 소공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던 불편함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좀 찾아봤는데,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아비투스의 부조화라는 개념이 더 구체적으로 있더라고요. 아비투스라는 게 사회학과 나오신 분이 잘 아실 텐데. 그러게요. 아, 네. 아비투스. 설명 들어볼까요? 그만큼 제가요? 유명한 사람인가요? 굉장히 부르디의 유명한- 아비투스 저도 아는 개념인데. 그래요? 유명한 개념이죠. 무슨 사회적 자본 뭐 이런 뭐 장이 이야기. 있고 그죠? 네. 이게 아비투스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환경이랑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랑 습관 같은 게 몸에 아예 배어버려서 이 무의식에 각인이 돼서 이 살면서 그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향이라는 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마음이 어릴 때 살아온 그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대표적인 예시가 진짜 이 가난했다가 그 대기업 재벌이 되신 회장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가난했던 시절에 마셨던 그 소주의 그런 아비투스가 남아 있는 거죠. 사회적 습관 같은 거죠. 그쵸. 아비투스는. 그런 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부르디에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아비투스와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 소비하는 것들과 지금 이 사람이 처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상황과 불일치하게 되면은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일상 속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돈도 없는데 이런 거를 해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류의 불편함?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제 동생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동생. 그치만 제 동생을 보고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이제 제 동생은 지금 고3이고 용돈을 부모님께 한 달에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꽤 많이 받는 거잖아요, 학생치고. 그런데 받자마자 바로바로 써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낭만적인데요. 아, 그런가요? 미소 완전 미소인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장녀로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밑바닥부터 올라왔고, 그래서 From the bottom. 네, 그래서 힙합인데요. 저는 아직도 소비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럽고 좀 큰 음. 소비를 하게 되면 죄책감이 드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 막내는 이렇게 바로바로 돈을 화장품이나 웹소설 이런 거에 바로바로 돈을 써버리니까 가끔씩 조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아비투스네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네. 소비 습관과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달라지는 게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미소는 예쁘고 동생은 조금 보기 불편한가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가졌다가 네네. 이번에 소공녀를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동생을 네. 더 예쁘게 볼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학생이라는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응당 학생이라면 공부를 우선시하고 입시를 우선시해야지 왜 화장품에다가 그렇게 돈을 써라고 제가 이기적으로 꼰대처럼. 네, 꼰대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공녀를 보면서 내가 내 동생도 취향과 주관이 있는데 이거를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구나, 반성을 했고요. 그치만 충동적인 소비는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동생 채널 보나요 혹시? 채널 뭐 가족 단톡방에 올리긴 했는데 한번 이거 에피소드 보라고 해야겠네요.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비싼 취향이 불편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네. 제가 또 사회학과이잖아요. 그래서 베블런이라는 학자가 떠올랐습니다.
유한 계급론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소비 자체가 자신의 계급을 드러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이 많으신 분들 보면 후원하고 기부하고 명품하고 막 이렇게 취미에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 좋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결국에는 명성에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돈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남들보다 이기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돈이 적은 사람은 절약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어떤 계급과 소비가 불일치되었을 때 굉장히 낭비와 사치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에서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서. 그럼 저는 운동 말을 듣고 궁금해지는 게 네. 미소 같은 경우에는 네. 남들을 이기려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과연 미소는 그 비싼 칵테일과 2,000원이 오른 담배를 소비했을 때 어떠한 이점을 느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볼 지점이긴 한데 정말 뭐 담배와 어떤 술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술 네. 좋아하시니까 알잖아요.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나 소주 없으면 안 돼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담배와 술이 주는 그 그쵸. 순간적인 쾌락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왜 굳이 칵테일? 위스키죠. 위스키 네. 요즘. 왜 굳이 비싼 있어요. 바에서 위스키를 마실까? 근데 위스키를 먹는 사람들은 보통 그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위스키의 이유가 있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름이 소공녀잖아요. 네. 그래서 원작 소설 소공녀가 되게 유명하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 읽어봤는데 그 소공녀 원작 내용이 되게 부유한 집에 딸내미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신데 아버지도 11살에 돌아가시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빚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져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애니까 하찮게 보고 막대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주인공은 11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고고하게 품위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아빠 친구가 그쵸. 네. 돈을 가지고 맞아요. 그 원래 그 아이의 저거였던 재산을 몇 배로 이렇게 받아온 게 있어서 다시 부자가 진짜 되고 소공녀가 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음. 그러면은 지금 이름을 소공녀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그 로긴의 집에서 주인공이 이제 저 부모님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저 부모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주인공의 부모님도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저는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쯤이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게 남아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집에서 위스키를 맛있게 우와. 한잔하고 그러게요. 담배를 대박. 맛있게 피는 사람이었을지 있지 않을까? 우와. 그래서- 전혀 생각 그쵸. 못한 지점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저도 아. 원작 그거 소공녀 내용을 몰라서 이번에 네. 줄거리 읽어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도 안 해봤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이 아비투스를 완전히 그러게요. 깨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면 아. 갑자기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밴드를 하고 네. 같이 놀았는데 물론 담배를 폈다가 끊은 건 맞지만 네네. 위스키를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마시고 담배를 이렇게 맛있게 계속 피는 거는 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짜요? 네. 맞아. 근데 저는 이게 학습된 게 아니더라도 돈이 없으면 절약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돈이 없는데 많이 쓰는 건 낭비라는 건 그냥 그거의 정의 자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낭비의 정의가 뭐죠? 낭비.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필요의 정의가 다른 거죠. 정의가 아. 다르죠. 근데 그런 사회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위스키를 마셔서 얻는 행복이 이 사람한테 너무 큰 거지.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하긴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걸 낭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를 뭐 평가이자 시선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베블런이 이 낭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네. 실제로. 근데 이 낭비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낭비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소도 낭비를 하지만 사실상 그 나온 친구들도 다 낭비를 하고 살 그렇죠. 거거든요, 자신의.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낭비는 괜찮은데 미소의 낭비만 그렇게 불편할까? 그 그쵸. 이유는 자급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느껴질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뭔가 본능적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우리가 결국엔 같이 사는 사회인데 사회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뭔가 이렇게 세금이 복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사회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행복만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내가 낸 세금과 뭔가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하루의 행복으로 이렇게 소비될 수 있다는 게 좀 약간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보통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 좀 절약하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모두의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어떤 책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미소가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소비라는 건 결국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싶은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한 곳에서 바라본다면 미소가 위스키랑 담배를 하는 것도 뭔가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단순히 그냥 위스키가 너무 좋아서 진짜 위스키가 맛있어서만 그게 아니라 그 위스키가 랑 담배가 나의 정체성 그거가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르다. 이거 좀 다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소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질문 저 되게 좋은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카푸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가난한데 차만 엄청 좋은 걸 타는 사람 카푸어라고 부르고 또 돈 없는데 명품 막 사서 모으는 사람들을 또 비하하는 용어로 많이 부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랑 미소가 다를까? 그러니까 사실 규모만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미소는 하루에 45,000원 벌면서 15,000원짜리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를 벌진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넘어가는 그런 비싼 차를 타서 우리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게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를 보면서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카푸어들을 보면서는 되게 경멸하듯이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만약에 미소가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거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다? 아. 하면 저는 이거는 카푸어랑 뭐 명품을 얻기 위해서 오픈런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보는데 미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담배를 소비하고 위스키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냐 안 하느냐 측면에서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그 목적과 의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같은 걸 소비해도. 그 자체가 네. 목적이고 그쵸. 이걸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랑 다르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명품은 제가 이해를 진짜 못하는 영역이라서 아, 네. 명품은 모르겠지만 카푸어인 사람 중에는 미소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의 자동차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랑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드라이브도 같이 가지고 이런 캐릭터도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요. 생각하니까 또 네. 다른. 그러게요. 좋은 차 승차감 좋고요. 아. 여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저는 상상 이제 해본 거죠. 미소도 상황만 우리가 글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을 모르고 상황만 봤을 때 카푸어나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리가 비난할 것 같아요. 집이 없는데도 위스키 뭐 하루 얼마 벌어서 위스키에 얼마,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이다. 그 문장 하나만 보면 그렇죠. 봤을 때 카푸어도 네.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정의만 했을 때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소를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미소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영화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다를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카푸어가 칼을 정말 좋아해서 그거를 거기에 취미로 한다고 하면 사실 미소랑 똑같이 어떤
자신의 취향, 자신이 남들과 다른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소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이 정체성이고 취향이고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 시대의 물질 중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스키랑 담배가 그냥 뭔가 이 멋진 느낌을 주지만 사실 그냥 어떤 그 기호품이자 소비일 뿐이고 자동차도 똑같은 건데 인간의 진짜 어떤 개성과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소 씨도 반성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벨링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뇌가 생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라벨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이다라고 머릿속에 패턴으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 각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MBTI가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도 있죠. 편하잖아요. 그쵸. 유해형을 정보는 게. 근데 그런 게 이제 오히려 폭력적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푸어란 단어도 되게 폭력적인 게 차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차가 내 인생의 막 모든 것이고 막 이렇게 정말 그거에 철학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게요. 모든 그런 비싼 차 분수에 안 맞는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을 다 카푸어라고 라벨링을 해버리니까 사실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도 뭔가 폭력적으로 되게 그려진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안 좋은 의미죠, 애초에.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라벨링이 무서운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푸어 중에도 미소와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미소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는 타인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시선인데 미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난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라는 그 각자의 다들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 기만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웨이터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너무 지나치게 웨이터답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웨이터라는 역할 자체에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자유의지를 잃고 어떤 시스템의 톱니바퀴로 전락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좋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도 나는 나중에 뭐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 라고 이제 변명을 하면서 직접 그런 삶을 살아본 입장으로서 뭐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있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기만이라는 게 자신의 자유와 그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거에 대한 기만으로서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거기에 매몰돼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안 하고 내가 내 자신한테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나 결혼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나 대학교 가야 되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최면을 어떻게 보면은 거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이 흥미로워서 더 찾아봤는데 그 사르트르는 사실성과 초월성 이 두 가지가 인간이 갖고 있는 측면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성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직업이라든지 가족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초월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는 사실성을 붙드는 자기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내 가정 환경이 이렇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자유롭지 못해. 왜냐면 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그냥 여기에 집중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성에 잡아먹힌 자기 기만인 거고 근데 더 흥미로웠던 거는 초월성에 잡아먹힌 자기 기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나 아직 시작 안 했어. 나 가능성 겁나 높은데 아직 나 시작 안 한 거고 그치만 내 가능성은 무한해. 라고도 그러면 자기 안 돼요? 기만을 저 좀 할 수 찔리는데. 있다고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돼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가 자기 기만이 아닌 행위인가라고 했을 때 사르트르 맞죠? 네. 네, 사르트르는 이 초월성과 사실성의 균형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정성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유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자기기만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자기기만에 너무 빠져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에 제가 취업준비생이었을 때거든요. 물론 지금도 취준생이지만 이 취준생이라는 역할을 스스로한테 딱 부여를 해서 너는 취준생이니까 놀면 안 되고 넌 취준생이니까 여행 가면 안 되고 하루하루 좀 그렇게 살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롱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준생임에도 나에게 어떤 자유가 있어서 진정 하고 싶은 일들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자기 기만이 있긴 하다라는 어떤 이키님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은동님은 초월성이 아니고 사실성에 잡아먹힌 자기 기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되어야 하니까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게 있었거든요. 취업 준비생이고 너는 미래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니까 놀면 안 돼. 이런 마음에 잡아먹혔는데 좀 사실성 아닌가요? 네, 그쵸. 이미 자기 그쵸. 처한 환경에 그쵸. 수능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뭔가 아까 말했던 그런 라벨링이 자기 자신한테 그쵸. 적용이 그쵸. 되면서 맞아요. 생기는 문제인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근데 저는 동시에 좀 비판하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를 하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인간만 서사적 자아라고 해서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회적 역할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부여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꼭 어떤 자유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연하게 나에게 맞는 사회적 역할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고정된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내가 가족의 어떤 딸로서의 역할, 뭐 사회 누구로서의 역할, 팟캐스트 여기에 누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자유롭게 사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는 생각이 네.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자기 신을 어떻게 똑같이 정의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 정의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행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르트르가 말한 진정성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실성과 초월성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주어진 역할에 너무 100% 충실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실은 하되 지속적으로 지금 나의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비판할 점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자신의 틀에 맞춰서 나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자신을 세뇌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답변 적었을 때 그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역할을 부여한 건 아니어도 스스로 그런 걸 부여해서 자기 기만에 빠져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적었는데 알롱님 말씀해주신 개념 들어보니까 저는 좀 그 초월적인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해서 과하게 저는 설정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데 네. 한 17, 18쯤 됐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을 진짜 바꿔야 되는 사람이라서 뭔가 나는 계속 책도 그래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막상 신경을 많이 못 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못 챙기기도 했고
때는 혼자 이렇게 빠져서 힘들어하기만 했었었는데 지금 조금 더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근데 다들 열심히 근데 지금 네. 보기에는 사실 네.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각자의 기준을 향해서 또 그럼요. 네,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뭔가 이 영화 이후에 미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영화 이후에 뭔가 이 미소 갖고 있던 가치를 또 꿋꿋이 지켰을 것 같은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했을 것 같은지, 뭐 또 남자친구는 2년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이런 그러게요. 것들. 다시 만났을까요? 2년 뒤에? 저는 네. 약간 감히 말하자면 좀 죽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요? 아, 영화 너무 많이 보셨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상상이긴 한데 네. 중간에 깜짝아. 얘기를 하다가 사우디 얘기하다가 생명수당. 생명수당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가 너무 저는 돈을 3배 주는데 생명수당으로 3배 주는데 괜찮아 뭐 안 죽어. 아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면. 아 근데 거기서 뭔가 좀 그런 아, 쎄한 근데 느낌이. 그런 정치로 어머.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니까요. 소름 저도 돋았어, 놓쳤는데. 지금. 그래서 저 저는 돈이 뭐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아.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리고 그리고 하긴 저도 그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한국 맞아요. 보내준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굳이 회사 입장에서 보내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봉고차가 너무 새까맸던 것 아.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여기도 영화 너무 많이 호러가네. 보셨네. 여기도 영화 많이 보셨네. 아 근데 저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약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봉고차 색깔은 좀 쎄하긴 했어요. 아 어떡해. 나 갑자기 너무 뭔가- 슬퍼. 저는 죽는 것까지는 상상을 안 그니까요. 해봤고 전혀. 저는 그냥 다시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저는 그 가치관을 같은 궤도로 향해 달려가 있다가 네. 한솔이가 이제 자신이 살기의 가치관을 정반대로 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에 있어서는 가치관의 방향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 미소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가치관을 한솔이랑 맞지 않다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둘이 앞으로 좀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둘이 다시 만날 것 같다 파였거든요. 네? 네 왜요?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한솔이가 미소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미소와 완전히 똑같은 방향을 추구한 사람은 사실 거의 진짜 없을 거기도 그쵸, 하고요. 그쵸. 미소도 그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 정도의 이렇게 강한 그 신념형 인간은 잘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는 궁금해요. 진짜 미소가 모를까? 그러니까 막 중간에 너 사람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도 하고 그 정미한테는 처음에 만났을 때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 진짜 뭔가 놀라는 것 같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아, 캐릭터가 이거 진짜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미소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 어떤 술, 위스키, 한솔이. 근데 뭔가 미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자존심을 좀 밟힌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신을 떠난 거잖아요.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일단 거기에서 느꼈을 상실감이 분명 있을 것 같고 더 안식처 없이 떠돌면서 좀 암울한 미래지만은 다시 만나더라도 또 비슷한 가치관의 문제로 싸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처음에 둘이 거기가 미소네 집인가요? 그 데이트를 할 때 미소가 나중에 계속 끌고 다니는 그 캐리어를 책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 손바닥 올려놓고 우리 학생 때 하던 요 손바닥 게임을 하는 걸 보고 그런 걸 둘이 원래 즐겼었죠. 근데 그러다가 한솔이가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알잖아 그렇고 그런 것들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미소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바라는 게 그렇게 자기와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면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한솔의 요구가 또 너무 허황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는 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소가. 그런데 저는 미소가 왜 한솔이한테 끌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솔이가 만화가로서 아직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지만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다시 돌아오고 난 후에 한솔이의 모습이 미소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그쵸. 네, 이 의문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한 5천만 원 정도 모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킬 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못 돌아오지 않을까. 그럼 사우디에서 그 노트를 꽉꽉 채워서 만화를 그려온 한솔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관전 가능해죠. 그쵸, 아, 그쵸. 그래요? 그럴까요? 그렇게 노트도 아니, 계속 죽는다니까. 아, 왜 자꾸 죽여요, 한솔이? 그러면은 미소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나요? 네, 네. 저부터 네. 한동안. 그래요? 네, 저부터 얘기하면 네. 저는 못할 것 같다 생각해요. 아, 네. 이게 되게 미세한 부분인데 저도 재미나이랑 얘기를 하면서 발견한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그 미소가 계속 마시는 위스키가 글렌피디히라는 위스키예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15년산이었다가 네. 12년산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된대요. 중간에 영화에서요? 몰랐네요. 아. 그러니까 그 담배도 네. 처음에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편의점 사장님이 다른 4,000원짜리 담배를 싼 걸로. 맞아요. 추천해 주는데 네. 그때는 지켜낸단 말이에요. 아. 원래 담배를 계속 피다가 피는데 이 글렌피디히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가 내려간 거죠. 근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의식주에서 일단 식을 좀 포기하죠. 쌀을 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보다 지금 위스키가 더 우선이 된 거고, 그다음에 옷도 사실은 맨날 입는 걸 좀 돌려 입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집 포기하고, 그다음에 남자친구 떠나고, 그 백발 이제 포기하고, 나머지 남은 게 담배랑 술 2개뿐인데 술도 지금 한번 다운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 점점 이 경계가 이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잡아먹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정말 발붙일 곳이 없지만 지금은 그 텐트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아예 소멸해버리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미소가 서울에 고집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 아니고 다른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도 미소가 둘러본 집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소가 서울에 사는 것만 포기한다면 충분히 네, 집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 타협점인 네. 것 왜 같아요. 그렇게까지? 서울을 고집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좀 타협을 할 것 같아요. 뭐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위스키도 지금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간 거면 더 음. 싼 거 점점 마시게 될 거고, 담배도 이제 하다가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전 타협할 거라고 봅니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금 영화 시점에서 10년이 지났잖아요. 아,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담배값은 아직 안 올랐어요. 아, 아,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게 물가가 생각하지 안 않았어요. 올랐나요? 전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타협할 사람이었으면 텐트에서 그렇게 살겠죠. 아.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사실 올리셨잖아요. 네. 그 한강에서 야영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천법 제46조 6항에 의해서 네. 야영 행위는 아예 불법이라서 아. 불법이 그 마지막 엔딩이 그거잖아요. 그 밤에 이렇게 불 네. 하나 있는 거. 네, 이제 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야영 안 됩니다. 진짜 경악했어요. 와, 이렇게 사람이 T일 수가 있구나. 그니까. 저는 주변에서 감상적인 평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또 전달해야 되니까 그쵸, 누가 막 하면 중요하죠. 어떡해요. 그렇죠. 나도 밤에 텐트. 그러면 다들 타협을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신념적으로는 사람은 안 변하겠지만 이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상황에 의해서 선택을 바꿀 수 있을 저도 것 여기에 같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네. 여기엔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게 한솔이가 재결합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솔이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제 지원해 줄 거예요. 아, 나중에 2년 뒤에 에이, 네. 한솔이도 돌아온다니까. 자기 살려고 한 거지 그렇게 미소를 위한 선택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화상으로는 그런 것처럼 나오죠. 한솔이는 그쵸. 둘을 위한 선택처럼 음. 나오죠. 속마음은 또 모를 수 있어요. 되게 저는 보면서 그 정몽이 캐릭터 있잖아요. 아, 네. 네. 너무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뭔가 띨띨해 보이는데 네.
뭔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좀 확고하게 있는 맞아요. 그런 캐릭터인데 그래서인지 만약에 진짜 돌아온다면 행복하게 살 것 같기도 그럴 수도 하네요. 그러게요. 뭔가 저는 그런 영화 보는 캐릭터가. 중반까지 은동처럼 아이 뭐 말만 저렇게 하지 자기만 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그 봉고차 앞에서 이렇게 키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둘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맞아요. 아 내가 이 영화로서 볼 수 없었던 그들의 깊은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온 김에 한번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씩 꼽아볼까요? 사실 저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왜요? 이별하는 저는 왜 그러냐면 네. 그 전에 장면에 저 좀 그 새에 꽂혔어요. 계속 음. 계란을 사가고 아, 편지에도 새 그림을 그리고 네. 그냥 종이학을 접고 하는데 그 이별하는 장면 바로 직전에 종이학을 접으면서 맞아요. 카페에서 보는 게 나오는데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한 30초 동안 계속 만지작거리는 그쵸.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이 도대체 무슨 아, 의미인지를 찾아봤는데 네. 학이 되게 장수하는 생물 중에 하나래요. 네. 그래서 좀 전통적으로 어떤 영원함을 상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소리와의 마지막을 앞두고 제발 이 한소리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뭔가 왜냐면 그 학을 볼 때 뭔가 맞아요. 한소리를 슬퍼 보는 것 보였어서. 같은 느낌도 음. 들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제 이별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화면이 완전히 푸르러져요. 새벽에 찍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울증 있을 때 블루라고 네, 표현하기도 네, 하고 네. 그 피카소 청색 시대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살하고 나서 거의 한 3, 4년 동안은 푸른 배경으로만 그림을 그렸던 시대가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고독이랑 외로움이랑 그런 쓸쓸함을 되게 이 색감으로서 되게 잘 표현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나오는 게 텐트 장면이 네. 나오는데 텐트가 빨갛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피카소도 청색 시대에서 빨간색으로 좀 넘어가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좀 느껴졌던 게 그 텐트 안에서 주인공이 있을 때는 온 세상이 붉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피카소의 그런 장밋빛 시대와 좀 겹쳐 보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끼워 맞추자면. 우와.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그 피카소의 그림은 온통 장밋빛인데 그 미소의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만 붉단 말이에요. 바깥은 되게 차가워요. 그 장면이 새까맣고. 빌딩이 진짜 높게 있고 네. 맞아요. 텐트는 진짜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 네. 영어 제목인 마이크로 마이크로 헤비tat이 너무 잘 어울리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피카소의 그런 장밋빛 시대는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였다면 미소의 장밋빛은 점점 줄어져 가는. 미소의 장밋빛이 점점 좁아져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대비적으로 잘 느껴진 것 같아서 그 이별 장면이 어떤 그 매개하는 중간 장면으로서 좀 되게 좋은 장면이라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저 색다른 해석이. 진짜 역시 역시. 일플레이 호스트다운. 그러니까요. 와. 오늘 좀 예술성이 있네요. 아, 네. 그런가요? 아, 교양이 피카소까지 있네요. 나오다니. 교양이 있네요. 저희. 근데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추긴 해서 에이, 아니. 사진 자료를 제가 그 그림 작품들 다 아. 검색해보고 오. 넣도록 와,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집 오래 걸리겠네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위스키, 담배 그리고 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저부터 아, 네, 답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끝나고 전 되게 슬펐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대한 답이 뚜렷하게 안 떠오르는 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여운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고민해서 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건 관계, 그리고 성장,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물질적인 건 사실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취미도 언제든지 생존을 위해 버릴 수 있고 저는 뭐 먹는 것도 다 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는데 하지만 저를 좀 저답게 존재하는 건 저를 둘러싼 주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성장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세 가지를 키워드로 뽑아 보았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소비를 통해 나타내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것도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세 개를 딱 고르자면은 책,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팟캐스트도 진짜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유로운 주제로 탐구하고 이런 자리가 소중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로는 저는 음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요새 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와. 내가 생각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는 게 저의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인트로송도 업데이트 되나요?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발전하는. 그러게 저희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모였겠지만 저도 물질적인 거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근데 저는 중3 때 꿈이 진지하게 농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유유자적하면서 집 안에 문학 작품 책만 꽉 채워 있으면 그거 읽으면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유효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하나 더 크게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 혼자서 책을 읽고 행복하더라도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햇빛입니다. 저는 햇빛 받으면서 멍하니 뭐 하천 바라보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과 일기장과 펜 그리고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운동, 익히, 뱉고. 와. 근데 저 이거 진짜 진지해요. 진짜. 왜냐하면 이렇게 저의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고 진지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진짜 그렇네. 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 세 명과 아, 일기장과 햇빛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팟캐스트 했는데 멘트를 좀 더 잘 꾸몄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감동적이지 않았는데 왜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약간 공감이 많이 되냐면 최근에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뭔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떠올라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잘 안 받아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저한테 언제든지 그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아니, 보통 제가 먼저 많이 하죠. 너무 네. 좋습니다. 저는 원래 있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방금 우리 이거 찍으면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 미소의 위스키, 담배 한 소리 너무 고정돼 있고 평생 그 세 가지로만 살면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삶이 좀 이걸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더 저는 소중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뭔가 정답을 내리고 싶진 않네요. 맞아요. 유연하게. 네, 그리고 취향이 멋있는 고정돼 답이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간 그렇죠. 지나면서 경험치에 따라 바뀌는 거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점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하고 끝내볼까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애정 고백했던 것처럼 미소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 있었고 사랑에 빠졌고요. 다만 1점 깎은 이유는 주인공이 입체적이지 않다? 너무 단면적이다. 너무 그렇죠. 정서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매력이 아주 조금 떨어졌지 않았나 해서 1점 깎았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3.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냐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소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캐릭터고 인물들이 저한테는 좀 과하게 느껴졌어요. 설정이 행동들이나 상황이 너무 극적으로 느껴져서 맞아요. 극적이죠. 좀. 그렇죠. 약간 좀 부족하고 어느 부분들이 있었어서 3.7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영화였어요. 맞아요. 저도 4점인데요. 저도 1점 깎은 것은 그 세 가지가 너무 고정되어 있다는 게 내내 좀 아쉬웠어요. 조금 더 매력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4점을 했던 건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결국엔 내가 진짜 미소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느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줬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저도 3.9점 정도. 1.1점을 깎은 이유는 네. 뭔가 너무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가? 메시지를 던질 때. 메시지가 너무 바로 와닿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 역시 뭔가 영화 영화 호스트는 전문가는 또 깎는 이유도 다르네요. 다르다.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 네. 와 진짜 이렇게 한다고? 아, 약간 이런 감정이 드는 영화들이 있는데 조금 직설적이어서 그런 포인트는 없지 않았나. 그래도 잔잔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사회가 정한 평균을 정답처럼 믿으면서 그에서 벗어나면 뒤처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좋은 삶이란 건 타이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화 소공녀가 잊고 있던 삶의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남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취향이 존중받는 삶을 응원하며 첫 번째 리플레이를 마칩니다. 와.